이런 구차한 집구석에서 하루도 더 못 살겠다고요. 가난이 싫어 집을 뛰쳐나간 소년이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수십 대의 고급차를 끌고 나타난 재벌 의장의 모습으로 당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똑똑히 보여주러 왔어요.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위패 하나뿐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그가 아버지의 유품을 던지려는 순간 핸드폰 속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에 그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성공의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골든 리브 본사 건물의 최고층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은 화려했지만 회의실 내부의 온도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정점에 선 한강빈 의장은 상사원이 정성껏 닦아놓은 대리석 테이블 끝에 앉아 서류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협력업체 대표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한강빈의 입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강빈이 명품 수트 소매를 걷어올리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확인하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협력업체 박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의장님, 이번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 단가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강빈이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차가운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저하고 장난하시나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에 타령을 하시는 겁니까? 박 사장이 의자 끝에 겨우 걸터 앉아 손을 비비며 다시 호소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 조금만 단가를 조정해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강빈이 들고 있던 만년필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박 사장을 쏘아봤습니다. 은혜요? 비즈니스 세계에 그런 단어가 있었던가요? 수익을 못 낼 거라면 애초에 사업을 접으셨어야죠. 저는 무능한 사람의 사정까지 봐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최도연 부사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재하듯 나섰습니다. 최도연이 한강빈의 눈치를 살피며 박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의장님, 박 사장님네도 오랫동안 우리랑 일해왔는데 이번 한 번만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강빈이 최도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부사장님은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 수익률이 이 모양인 겁니까? 박 사장님, 오늘부로 귀사와의 계약은 해지하겠습니다. 법무팀 통해서 위약금 청구 들어갈 테니 그렇게 하세요. 박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강빈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절규했습니다. 의장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무너지면 저희 직원 수백 명의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한강빈은 대답 대신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경호원들이 들어와 박 사장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박 사장의 비명 섞인 통곡이 들려왔지만 한강빈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강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도연이 한강빈의 뒤로 다가와 서류철을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의장님, 너무 몰아붙이신 것 아닙니까?
이사회 쪽에서도 의장님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빈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사회요? 그 노인네들은 돈만 따박따박 꽂아주면 입 닫을 사람들입니다. 최 부사장님은 그런 걱정 마시고 맡은 일이나 잘 처리하세요. 최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한강빈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사실 최도연은 이미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여 한강빈을 끌어내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강빈은 그런 배신의 기운도 모른 채 창문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억눌렀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언제나 지독했던 판자촌의 냄새와 곰팡이 핀 벽지가 뱀처럼 기어나왔습니다. 한강빈은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일부러 진한 향수를 뿌리고 고가의 물건들로 온몸을 도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강빈은 비만 오면 물이 새는 단칸방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아버지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20년 전의 어느 여름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골목길이었습니다. 낡은 보따리를 하나 짊어진 어린 강빈이 진흙탕 길을 뚫고 도망치듯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따라 나온 아버지 한길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빈의 낡은 셔츠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한길수가 흙탕물이 튄 얼굴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강빈아, 이 비를 뚫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이 애비가 잘못했다. 가지 마라. 강빈이 한길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저 이런 구차한 집구석에서 하루도 더 못 살겠다고요. 아버지처럼 무능하게 늙어 죽기 싫단 말입니다. 한길수가 빗물에 미끄러져 무릎을 꿇으면서도 다시 강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집 나가면 고생이다.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너 공부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제발 가지 마라, 아들아. 강빈이 눈물을 닦아내며 한길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공부요? 맛있는 거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적 있었어요? 저한테 가난은 병이고 저주예요. 다시는 저 찾지 마세요. 강빈은 자신을 부르는 한길수의 처절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강빈이 창틀을 꽉 쥔 채 현재로 돌아오자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아버지의 무능함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대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커다란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김 비서가 지도상의 한 구역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의장님, 요청하신 신도시 재개발 예정지 최종안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장 부지가 핵심입니다. 한강빈이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더니 손가락으로 시장 입구를 짚었습니다. 그곳은 강빈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던 바로 그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한강빈이 눈을 가늘게 뜨며 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구역 부지 매입은 얼마나 진행됐지? 단 한 뼘의 땅도 남기지 말고 싹 밀어버려.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딴 60층짜리 타워를 세울 거다. 김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만 딱 한 군데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 초입에 있는 낡은 기와집인데 보상금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한강빈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흥미롭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알박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집주인이 누구지? 김 비서가 서류상의 이름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한길수라고 합니다. 꽤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신 노인분인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서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강빈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이내 비릿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한길수, 아버지가 아직도 그 구질구질한 터전을 지키고 계셨단 말이지? 한강빈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김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현지 조사 더 꼼꼼히 해. 그 노인이 왜 안 나가는지, 약점이 뭔지 샅샅이 뒤져보란 말이야. 내가 직접 내려가서 처리할 테니까. 김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의장님. 바로 조사팀 파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있을 귀국 기념 자선 행사는 어떡하실까요? 한강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카메라 앞에서 고귀한 척하는 건 내 전문 아닌가. 기부금은 지난번보다 2배로 준비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비로운 기업가처럼 보여야 하니까. 저녁이 되자 강빈은 수많은 기자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화려한 호텔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수십억 원의 기부 증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한강빈의 선행을 칭찬하며 마이크를 건네자 그는 우아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나눔은 성공한 사람의 의무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골든 리브는 앞장설 것입니다. 장내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한강빈의 마음속에는 오직 고향시장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한강빈은 자신의 수행 비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수십 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는 광경은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강빈이 차 문을 열어주는 김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고향으로 출발한다. 차는 있는 대로 다 동원해. 동네 사람들이 내 차 바퀴만 봐도 기절할 정도로 화려하게 꾸미란 말이야. 김비서가 대답하며 차 문을 닫았고 한강빈은 차 뒷좌석에 깊이 묻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십 대의 최고급 외제차 행렬이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며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한강빈의 기억 속에 있는 낡고 초라한 모습들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한강빈은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로 시장 재개발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보따리 하나를 들고 도망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현재의 화려한 차 내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강빈의 입가에 차가운 승리감이 어린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그 땅이 내 손에 어떻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그게 당신에 대한 제 인사니까요. 차량 행렬이 고향 마을 진입로에 들어서자 한강빈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멀리서 흙먼지가 날리는 시장 입구와 자신이 자랐던 낡은 골목의 초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빈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차가운 눈빛으로 고향의 풍경을 노려보았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색 대형 세단이 좁고 먼지 날리는 시장 진입로를 가로막으며 멈춰 섰습니다. 요란한 타이어 마찰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 상인들의 가판대 위를 덮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밖으로 나온 한강빈은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눅눅한 시장통의 공기에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한강빈이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를 바닥에 내디들여다 웅덩이를 발견하고는 까치발을 들며 김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 김비서. 여기 바닥골이 이게 뭐야? 내 구두에 흙이라도 묻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김비서가 급하게 달려와 자신의 손수건을 바닥에 깔려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강빈은 김비서의 손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명품 수트의 먼지를 털어내며 시장 안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끄러웠던 시장통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상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행차에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한강빈은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남루한 차림새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훑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긴 변한 게 하나도 없군. 지독하게 가난하고 비루한 냄새까지 그대로야. 그의 걸음이 멈춘 곳은 시장 귀퉁이에서 가장 허름해 보이는 정인의 반찬 가게 앞이었습니다. 한강빈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나무를 다듬던 한정희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손님,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나요? 한강빈이 대답 대신 옆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눈짓을 하자 묵직한 가방 하나가 한정희 앞에 낡은 가판대 위에 툭 던져졌습니다. 한강빈이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한정희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누님, 동생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야? 하긴 워낙 다른 세상 사람이 되긴 했지. 한정희가 한강빈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들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한정희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강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빈아, 너 정말 강빈이 맞니?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동생 강빈이가 정말 돌아온 거야? 한강빈이 가방 지퍼를 열어 수표 뭉치를 꺼내 한정희의 얼굴 앞에 흩뿌리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죽긴 왜 죽어? 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 이 돈 봐. 누님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액수니까 마음껏 써. 한정희가 바닥에 떨어진 수표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한강빈의 소매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돈이 무슨 상관이니?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강빈아,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한강빈이 한정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가게 안쪽 방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누나랑 감격의 재회나 하러 온 거 아니야. 그 노인네 어디 있어? 한길수 씨 어디 숨었냐고. 당장 나오라고 해. 한정희가 바닥을 짚으며 겨우 몸을 일으키고는 다시 한강빈의 손을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강빈아, 제발 진정해라. 아버지 지금 방에 안 계셔.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나 좀 따라와. 한강빈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정희를 뒤따라 가게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면상 좀 보자고. 내가 이만큼 성공한 거 보여주면서 당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똑똑히 말해줘야 하니까. 뒷마당 한 구석 햇볕이 잘 드는 담벼락 아래에는 작은 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위패와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강빈이 멈춰서서 사진 속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한정희가 위패 옆에 놓인 물그릇을 비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만 부르시다가 그렇게 고생만 하시고 가셨단다. 한강빈이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죽었어? 아버지가 왜 죽어? 내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감히 누구 마음대로 죽느냐고. 한강빈이 위패 앞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발로 차며 마당에 있는 낡은 의자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당신 무릎 꿇리려고 내 발밑에서 비참하게 빌게 만들려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죽어서 도망을 쳐? 한정희가 한강빈의 허리를 껴안으며 울부짖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강빈아,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왜 이러는 거야?
한강빈이 한정이를 밀쳐내고는 마당에 널브러진 낡은 솥단지를 발로 차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 구차한 집구석, 이 비린내 나는 동네, 내가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성공했는데 대상이 없어졌잖아. 차라리 살아남아서 내가 던져주는 돈이나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았어야지. 한강빈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한 마당에 한정이의 애처로운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정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보자기 속에 꽁꽁 쌓여있던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한강빈에게 낡은 폴더폰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거야. 액정이 깨지고 수십 번 고장 나도 테이프로 붙여가며 지키셨던 물건이란다. 한강빈이 혐오스럽다는 듯 낡고 때 묻은 핸드폰을 쳐다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딴 쓰레기를 나보고 어쩌라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고작 이 고물 기계 하나야? 한정이가 핸드폰을 한강빈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간곡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번호가 바뀔까봐, 혹시라도 내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올까봐 20년 동안 단 하루도 전원을 끄지 않으셨어. 이 번호가 너랑 연결된 유일한 줄이라고 믿으셨단 말이야. 한강빈이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더니 금방이라도 바닥에 내동댕이 칠 듯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죽고 나면 다 끝인데. 이런 고물 기계 따위 필요 없어. 한정이가 한강빈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버리지 마라, 강빈아. 아버지가 이 기계 속에 너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담아두셨어. 제발 한 번만 열어봐주면 안 되겠니? 한강빈은 누나의 처절한 부탁에 잠시 멈칫하더니 핸드폰을 거칠게 바지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가져가긴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 이런 고물이 켜지기나 하겠어? 난 이제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누나도 더는 연락하지 마. 한강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정이가 멀어져가는 차량 행렬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차 안의 가죽 시트에 깊숙이 몸을 묻은 한강빈은 주머니 속에 묵직한 핸드폰의 감촉을 느끼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창밖의 시장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지만 한강빈의 머릿속에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무심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려한 차 안의 공기는 안락했지만 한강빈은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한강빈은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을 움켜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호텔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한강빈이 얼음을 가득 채운 독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한강빈의 시선은 주머니에서 꺼내놓은 낡은 폴더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그 고물 기계가 갑자기 파르르 떨리더니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신호와 함께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한강빈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부르려다 멈칫하고는 직접 충전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안 돼. 꺼지면 안 된다고. 아직 내가 확인할 게 남았단 말이야. 한강빈이 다급하게 충전기를 꽂자 잠시 후 투박한 기동음과 함께 화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액정 화면 위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떠오르자 한강빈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강빈이 집을 나가던 날 아침에 아버지가 억지로 찍었던 가족사진이었습니다.
한강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자 보관함에는 수천 통의 임시 저장 문자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위에 있는 문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빈아, 오늘 내가 좋아하던 시장 닭강정을 사다 놨다. 문 앞에 둘 테니 배고프면 언제든 들어와서 먹거라. 이 못난 애비가 미안하다. 한강빈이 입술을 깨물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치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냄새가 진저리 나게 싫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왜 또 이걸 사다 놓은 거야? 도대체 왜? 한강빈은 홀린 듯이 아래로 화면을 내리며 10수년 전의 문자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지점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추었고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에는 강빈이 가출하던 날 주머니에 들어있던 거액의 뭉칫돈에 관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강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강빈아, 주머니에 넣어둔 돈은 내 대학 등록금 하라고 이 애비가 마련한 거다. 신장 한쪽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단다. 그러니 걱정 말고 그 돈으로 내 꿈을 펼치거라. 한강빈이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얼음 조각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꽉 쥐며 오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신장, 아버지가 내 등록금 때문에 몸을 팔았다고? 그 돈이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받은 수술비였다고? 말도 안 돼. 왜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했어? 한강빈은 미친 사람처럼 다음 문자를 계속해서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7년 전 한강빈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났던 익명의 투자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빈아, 회사가 어렵다는 소식 들었다. 이 애비가 평생 모은 보험금이랑 장기 팔고 받은 보상금을 다 합치니 제법 되더구나. 누나 통해서 몰래 보낼 테니 기운 내라. 내 아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다. 한강빈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사 같은 투자자가 나타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신이었어? 그 피 묻은 돈으로 내가 회사를 살린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욕했는데. 한강빈의 눈물이 핸드폰 액정 위로 뚝뚝 떨어져 화면이 번져 보였습니다. 마지막 저장함에는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간신히 적은 듯한 오타 섞인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의 성공은 내가 태어난 것이었고 나의 유산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강빈아. 한강빈이 핸드폰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짐승 같은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당신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단 말이야. 한강빈은 분노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입고 있던 명품 수트 상의를 거칠게 찢어발겼습니다. 단추가 사방으로 튕겨나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가난이 병이라고? 아버지가 내 저주라고?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야. 내가 당신의 생명을 깎아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거라고. 한강빈은 호텔 바닥을 구르며 밤새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눈물로 흥건해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양이 높이 떴지만 한강빈의 눈은 밤새 흘린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엉망이 된 옷차림을 한 채 펜트하우스를 뛰쳐나와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행 비서들이 놀라며 앞을 막아섰지만 한강빈은 그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의장님, 어디 가십니까? 옷이라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한강빈이 운전대를 잡으며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비켜. 나 지금 아버지한테 가야 해.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한강빈은 신호도 무시한 채 고향 시장을 향해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차 문도 닫지 않은 채 아버지가 생전에 폐지를 정리하며 앉아있던 시장 초입의 전신주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평생 아들을 기다리며 눈바람을 맞던 실이고 낡은 자리였습니다. 한강빈은 그대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당신이 기다리던 강빈이가 돌아왔다고요. 제발 한 번만 눈을 떠보세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수군거렸지만 한강빈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다 밀어버리겠다고 한 이 땅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던 곳이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아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강빈의 절규가 시장통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흙먼지가 묻고 눈물은 턱 끝까지 흘러내려 엉망이 되었지만 한강빈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온기를 찾으려는 듯 한강빈은 한참 동안 바닥을 어루만지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서슬퍼런 눈빛으로 나타났던 재벌 의장이 왜 저토록 처절하게 우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강빈은 품속에 소중히 넣은 낡은 핸드폰의 감촉을 느끼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한강빈의 어깨가 들썩이며 멈추지 않는 오열을 뱉어냈습니다. 비린내와 흙먼지가 뒤섞인 시장의 공기는 평소라면 한강빈이 진저리를 치며 피했을 것이었지만 지금 한강빈에게는 그 공기가 아버지의 거친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달려온 누나 한정희가 흙먼지로 뒤덮인 한강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빈아,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길바닥에서 이게 무슨 꼴이니? 아버지가 보셨으면 가슴 아파하셨을 거야. 한강빈이 고개를 들어 한정희를 바라보며 지식여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님, 제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무능하다고 욕하고 가난이 병이라고 소리치던 그 못난 놈이 바로 저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몸까지 파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렸어요. 한정희가 손수건을 꺼내 한강빈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너를 원망하신 적이 없단다. 내가 집을 나간 뒤로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 시장 바닥을 쓸고 고물을 주우셨어. 그렇게 번푼 돈을 모아서 마을 아이들 장학금을 대주셨지. 내 이름으로 말이야. 한강빈이 깜짝 놀라며 눈물을 닦아내고 한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아버지가 왜 제 이름을 쓰셨단 말입니까? 한정희가 전신주 옆 낡은 의자를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너를 욕하지 않고 환대해 주길 바라셨던 거야. 강빈이가 보낸 돈이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굶어도 장학금 봉투는 꼭 챙기셨단다. 내가 지독하게 미워했던 그 가난한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이 바로 너였으니까. 한강빈은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핸드폰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강빈이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김 비서님,
지금 당장 시장 재개발 계획 전면 중단하세요. 철거팀도 즉각 철수시키고요. 수익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한강빈은 말을 끊으며 덧붙였습니다.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 만드세요. 시장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낡은 곳만 고치는 상생 모델로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버지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직원들, 오늘부로 전부 해고하세요. 내 회사는 그런 인간들 필요 없습니다. 전화기를 끄는 한강빈은 장화를 신고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싼 수트를 벗어 던지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채 시장 바닥에 막힌 배수구를 직접 손으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생선가게 김씨가 놀라며 한강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이구, 의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건 저희가 할 테니 어서 손 떼세요. 한강빈이 땀을 닦으며 김씨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쓸고 닦으시던 길인데 자식인 제가 이제야 이 일을 합니다. 김씨 아저씨, 그동안 저희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강빈은 아버지의 핸드폰에 저장된 상인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상인들의 투박한 손을 잡을 때마다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사죄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강빈은 아버지의 낡은 집방 안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강빈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실린 수많은 신문 기사와 잡지 조각들이 정성스럽게 코팅되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상자 안의 스크랩북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사진이 실린 신문만 나오면 온 시장을 돌며 자랑하고 다니셨어. 글자도 잘 모르시는 분이 내 이름 세 글자만은 귀신같이 찾아내셨지. 한강빈이 코팅된 자신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한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누님, 시장 안에 작은 전시관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두가 알 수 있게 말입니다. 이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상인들은 한강빈의 진심 어린 행동에 마음을 열고 그를 아버지의 텃밭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장 뒷산의 작은 공터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꾸던 텃밭과 그 옆으로 어린 나무 몇 그루가 심겨 있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가 나무를 가리키며 한강빈에게 말했습니다. 길수 영감이 말이야, 이 나무들을 심으면서 그랬어. 언젠가 아들이 돌아오면 이 나무 그늘에서 쉬게 해주고 싶다고. 물 한 모금 안 거르고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키운 나무들이라네. 한강빈은 어린 나무의 잎사귀를 만지며 생명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 시장 사람들을 위한 대규모 복지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골든 리브 본사에서는 최도연 부사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이 사진들을 모아놓고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이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의장이 지금 시골 구석탱이 시장에서 장화를 신고 배수구를 닦고 있답니다. 수조원대 사업을 감상적인 이유로 집어던진 사람을 우리가 계속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던 박 이사가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사 이익은 뒷전이고 웬 낡은 핸드폰 타령이라니요. 이건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도연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 사진들을 훑어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강빈이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명분을 세워야 합니다.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장 해임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사진들이 최도연의 말에 동조하며 비밀스러운 결의를 다지는 동안 고향의 한강빈은 그런 음모는 꿈에도 모른 채 누나 한정희와 함께 아버지의 낡은 집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강빈이 지붕의 기와를 직접 갈아 끼우며 마당에서 일하는 한정희에게 외쳤습니다. 누님, 이 지붕만 다 고치면 이제 비 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늘 걱정하시던 거였는데 이제야 해결하네요. 한정희가 빨래를 널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강빈아. 내가 직접 고치니까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 좋아하시겠다. 힘들면 좀 내려와서 쉬었다 하렴. 한강빈은 얼굴에 시커먼 그을음이 묻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였지만 난생 처음으로 돈이 아닌 정직한 노동이 주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강빈은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소박한 나물과 된장찌개를 끓여 위패 앞에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놓아드리고는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차려드리는 첫 밥상이에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앞에 두고 한강빈은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와의 짧은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장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천막들이 즐비하던 골목은 전통의 멋을 살린 깔끔한 차양들로 교체되었고 바닥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는 고운 보도블록이 깔렸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컨테이너로 만든 현장 사무소 안에서 한강빈이 도면을 펼쳐놓고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한강빈이 돋보기를 쓴 채 생선 가게 박 씨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여기 좌판 높이를 조금 더 올리면 허리도 덜 아프시고 손님들이 물건 보기도 편하실 거예요. 제가 주문 제작해서 넣어드릴게요. 박 사장이 한강빈의 손을 꽉 쥐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길순의 막둥이가 아주 효자야, 효자. 재벌 회장님이 이런 구석진 데까지 신경 써주니 우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네. 옆에 있던 떡집 할머니가 갓 쪄낸 시루떡 한 접시를 한강빈의 책상에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의장님은 무슨 의장님이야. 그냥 우리 강빈이지. 강빈아, 이거 먹고 해라. 아버지가 생전에 내가 이 떡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 한강빈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이 맛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아무리 비싼 걸 먹어봐도 이 떡 맛은 안 나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상인들이 돌아가고 사무실에 홀로 남은 한강빈은 목에 걸린 낡은 이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미전송 문자함에 새로운 답장을 적어 내려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강빈이 서툰 솜씨로 자판을 꾹꾹 누르며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장 사람들이 저한테 떡도 주고 과일도 줬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이분들 마음을 다 닦아놓으신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요. 사랑해요, 아버지. 사무소 밖으로 나가자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온 대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시장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강빈의 아버지가 생전에 십시일반으로 모은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마을의 인재들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붓을 내려놓고 한강빈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의장님, 저희가 그린 이 벽화가 시장의 명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믿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시장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한강빈이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감동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장이 정말 젊어졌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보다 마음으로 인연을 맺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을 보며 배웁니다. 실제로 한강빈이 공들여 보존한 아버지의 낡은 평상과 옛 간판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유명한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를 통해 한강빈의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골든 리브에 대한 여론은 급격하게 호전되었습니다. TV 화면 속 앵커가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한강빈의 행보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냉혈한 투자자로 알려졌던 한강빈 의장이 고양시장에서 상생의 기적을 일구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는 그의 모습에 골든 리브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강빈은 퇴근길에 누나 한정희의 반찬 가게에 들러 좁은 골목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정희가 매콤한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며 한강빈의 얼굴을 살뜰히 살폈습니다. 강빈아, 얼굴이 많이 탔구나. 그래도 예전보다 표정은 훨씬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떡볶이 좀 먹어봐라. 한강빈이 떡볶이 국물을 찍어 먹으며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때 내가 이 떡볶이 사달라고 떼쓰다가 아버지한테 혼나서 집 나갔었잖아. 이제야 누나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먹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만찬보다 이게 1000배는 더 맛있어. 한정희가 한강빈의 손등을 토닥이며 아련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사니까 누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주말이 되자 한강빈은 홀로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정성스럽게 주변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앉아 자신이 직접 만든 시장 리모델링 조감도를 보여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성공만 한 아들이 아니라 행복한 아들이 됐어요. 당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게 무엇인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껴져요. 저 여기서 안 떠나고 끝까지 지킬게요. 산에서 내려와 평화로운 마음으로 마을 축제 준비를 돕던 한강빈은 잠시 쉬는 시간에 목에 건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메모리 정리를 하던 중 한강빈은 보관함 구석에서 최근 날짜로 전송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붉은 알림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한강빈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 문자를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적었지만 통신 장애로 전송되지 못했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문자 내용을 소리내어 읽는 한강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빈아, 최도연 부사장을 조심해라. 그놈이 내 회사를 가로채려 한다.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해 보거라. 한강빈이 충격에 휩싸여 주춤거리는 순간 주머니 속에 최신형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한강빈의 귀에 서울 본사에 있는 김 비서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의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이사회에서 의장님 회의만이 가결되었습니다. 최도연 부사장이 의장님의 횡령 증거라며 가짜 서류들을 터뜨렸습니다. 한강빈은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손에 쥔 낡은 이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축제의 활기로 가득했던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한강빈의 눈앞에는 최도연의 비릿한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닥친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한강빈은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골든 리브 본사의 거대한 회의실에는 승리자의 비릿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최도연 부사장이 거만한 자세로 의장석에 앉아 이 사진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회사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한강빈 의장은 시장 재개발이라는 핑계로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제멋대로 빼돌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며 배임입니다. 옆에 서 있던 법무팀장이 서류 뭉치를 흔들며 최도연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방금 이사회에서 한강빈 의장의 직무정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검찰에도 이미 고발장을 접수했으니 곧 압수수색이 시작될 겁니다. 최도연이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이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이제 골든 리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저 미친놈 밑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배합시다. 그 시각 시장에서 축제 준비를 돕던 한강빈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가 연달아 승인 거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며 한강빈에게 말했습니다. 의장님, 이상하게 모든 카드가 다 정지되었다고 나오네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강빈이 당황하며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김 비서의 절망적인 비명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강빈에게 외쳤습니다. 의장님, 지금 본사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사장이 의장님의 모든 계좌를 묶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강빈이 수화기를 떨어뜨리자마자 시장 한복판에 설치된 대형 텔레비전에서 자극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얼굴로 한강빈의 사진을 배경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골든 리브의 한강빈 의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취재 결과 한 의장은 과거 가출 청소년 출신으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재벌 행세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에 모여있던 상인들이 텔레비전 화면과 한강빈을 번갈아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할머니가 한강빈의 소매를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강빈아, 저게 무슨 소리니? 내가 범죄자라니 저 뉴스에서 하는 말이 사실이야? 한강빈이 대답할 틈도 없이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시장에 들이닥쳐 공사장 가림막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이 상인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고함을 쳤습니다. 비키세요. 오늘부로 이 구역 모든 공사는 중단됩니다. 이 땅은 이제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니 다들 짐 싸서 나가세요. 공사가 중단되고 시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자 한강빈은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상인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를 마주하는 것은 20년 전의 가난보다 더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세단을 타고 최도연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최도연이 흙먼지가 날리는 시장 바닥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한강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최도연이 한강빈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비웃었습니다. 이봐, 한강빈. 쥐뿔도 없는 놈이 재벌 흉내 내니까 재미있었냐? 이제 연극은 끝났어. 넌 그냥 밑바닥에서 굴러먹던 가출 청소년일 뿐이야. 한강빈이 최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주먹을 꽉 쥐고 외쳤습니다. 최도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동생처럼 믿고 이 자리까지 데려왔는데. 최도연이 한강빈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조롱 섞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믿음? 그런 건 개나 줘버려. 난 내 그 재수없는 잘난 척이 죽기보다 싫었어. 이제 저 무능한 내 애비 옆에서 패지나 주우면서 살아. 그게 내 진짜 수준이니까. 한강빈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모든 권한을 뺏기고
법적으로 손발이 묶인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도연이 사주한 사채업자들이 아버지의 낡은 기와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가 누나 한정희를 밀쳐내며 마당 한가운데에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한정희가 사채업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사정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집입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사채업자가 한정희를 걷어차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시끄러워. 담보로 잡힌 집인데 무슨 말이 많아? 당장 짐 싸서 안 나가면 다 때려 부술 줄 알아. 한강비는 빗물에 젖은 바닥을 기어 한정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고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사진만을 품에 안은 채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한강비는 빗속에서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비비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졌다는 생각에 한강비는 옆에 흐르는 강물을 보며 극단적인 충동마저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차라리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때 빗물에 젖어 축 처진 한강빈의 주머니 속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이지 핸드폰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강한 진동을 울리며 한강빈의 허벅지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한강빈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자 어두운 빗줄기 사이로 액정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마치 아버지가 강빈의 어깨를 다독이며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강빈은 문득 아버지가 임종 직전까지 왜 이 고물 전화를 놓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기다림 때문이었다면 왜 굳이 최도연을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남겼던 것일까요? 한강빈은 젖은 소매로 액정을 닦아내며 핸드폰의 메뉴를 하나하나 필사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더 남겼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핸드폰 깊숙한 곳, 숨겨진 메모리 영역을 열자 수십 개의 음성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시장 노점상으로 위장하여 최도연의 비리 현장을 직접 쫓아다니며 기록해둔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음성 파일 속에서는 최도연이 강빈을 배신하려 모의하는 비열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강빈은 빗속에서 핸드폰을 움켜쥐고 눈동자를 번뜩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절망은 사라지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무기를 든 전사의 기백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낡은 단칸방의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한강빈은 충전기에 연결된 아버지의 낡은 핸드폰을 쥔 채 화면 속의 정보들을 필사적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구석에 있는 나의 보물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폴더 하나가 한강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음성 녹음 파일과 수천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최도연의 비열한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영감탱이 아들 앞길 막기 싫으면 입 닥치고 있으라고 해. 강빈이 그놈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니까. 한강빈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는 아버지가 시장 노점상으로 위장해 최도연의 뒤를 쫓으며 숨죽여 기록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최도연이 아들을 이용해 회사를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 진작에 간파하고
아들을 지킬 최후의 무기를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강빈은 녹음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죽어서도 저를 지키고 계셨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부끄러워만 했는데.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누나 한정희가 들어왔습니다. 한정희는 품 안에서 낡은 수건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를 꺼내 한강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정희가 수건을 천천히 걷어내며 한강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강빈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신신당부하신 게 있어. 내가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그때만 이 통장을 주라고 하셨단다. 한강빈이 그 통장을 열어보자 20년 전부터 한 푼, 두 푼 입금된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의 마지막 잔액을 확인한 한강빈은 비명 같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누님? 수억 원이 넘는 이 큰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한정희가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한강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노가다판 다니면서 모으신 돈이야. 몸이 아파도 약 하나 안 사 드시고 시장에서 남들이 버린 채소 주워 드시면서 오직 너를 위해 모으신 피 같은 돈이란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우리 강빈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이 돈이 마지막 지팡이가 되어줄 거라고. 한강빈은 낡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그 돈은 재벌가에서 보던 수천억 원보다 훨씬 무겁고 뜨거운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한강빈은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다시 일어설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아버지가 시장에서 폐지를 주우며 번 돈으로 등록금을 대주었던 학생들, 혹은 아버지가 누명을 벗겨주었던 억울한 이웃들이었습니다. 한강빈이 연락처 속에 한 변호사를 찾아가자 그 변호사는 한강빈의 손을 꽉 잡으며 외쳤습니다. 한길수 어르신의 아드님이십니까?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돕겠습니다. 방송국에 있는 유명한 기자 역시 한강빈의 연락에 한 걸음에 달려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시장에서 저를 위해 사주셨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최도연의 비리를 세상 천지에 다 알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아무데가 없이 뿌렸던 선행의 씨앗들이 거대한 숲이 되어 한강빈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강빈은 아버지의 직관이 담긴 기록들과 자신의 천재적인 투자 감각을 결합해 최도연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도연이 해외로 몰래 빼돌리려던 비자금 통로를 역추적해 모두 차단했습니다. 드디어 최도연이 회장으로 취임하기로 한 운명의 이사회 날이 밝았습니다. 최도연은 번듯한 의장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이사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골든 리브는 제 손에서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무능한 한강빈은 잊고 저를 따르시죠. 최도연이 취임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강빈이 등장했습니다. 한강빈은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한강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경비원 불러서 끌어내. 한강빈은 비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이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강빈이 최도연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도연, 내가 우리 아버지를 협박하고 회사를 팔아넘기려던 그 더러운 주둥이 지금 여기서 다 같이 들어보자고. 한강빈이 스피커폰을 켜자 회의실 전체에
최도연의 비열한 음성이 가득 찼습니다. 녹음 속에서 최도연은 한강빈의 아버지를 발로 차며 모욕하고 회사를 외국 자본에 팔아넘겨 챙길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이 경악하며 최도연을 쳐다보자 최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도연이 삿대질하며 발악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이 고물 전화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누가 믿어.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이 최도연의 팔을 꺾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도연 씨 횡령 및 협박 그리고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최도연이 경악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한강빈은 그런 최도연을 내려다보며 아버지의 핸드폰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최도연, 넌 틀렸어. 넌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남긴 사랑은 내가 가진 그 더러운 돈보다 훨씬 강했거든. 경찰에게 끌려가는 최도연의 뒷모습을 보며 회의실에 있던 주주들과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한강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강빈은 그들의 박수갈채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거친 손길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처절한 희생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한강빈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야 제가 당신의 아들답게 바로 섰습니다. 한강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도연의 배신으로 얼룩졌던 골든 리브 본사는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한강빈은 수조원의 가치가 있는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임서를 작성한 뒤 창밖의 서울 도심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한강빈의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장님,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실 겁니까? 지분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시면 예전 같은 생활은 불가능하실 텐데요. 한강빈이 책상 위에 놓인 명품 시계를 서랍에 넣어두며 홀가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김 비서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세운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더군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재산을 지키러 가려고 합니다. 김 비서가 아쉬운 듯 고개를 숙이자 한강빈은 자신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는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잘 이끌어갈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회적 기업에서 평사원으로 일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한강빈은 화려한 집무실을 나오며 자신이 입고 있던 비싼 수트 상의를 의자에 걸쳐두었습니다. 일주일 후 고향 시장 입구에는 흙먼지 대신 따뜻한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한강빈은 이제 맞춤 정장이 아닌 아버지가 즐겨 입던 투박한 면바지에 편안한 남방 차림으로 시장 골목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장부를 든 채 상인들의 민원을 일일이 적으며 한강빈은 시장 반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김씨 아저씨가 지나가던 한강빈을 불러 세우며 얼음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어이, 한반장. 여기 하수구가 또 살짝 막힌 것 같은데 시간 될 때 한번 봐줄 수 있나? 한강빈이 장갑을 끼고 하수구 근처로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고친 곳이 또 말썽인가 보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뚫어놓겠습니다. 옆집 떡집 할머니가
갓 쪄낸 떡을 한강빈의 입에 넣어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강빈이가 시장 반장이 되고 나서 시장이 아주 활짝 폈어. 재벌 회장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으니 미안해서 어쩌나. 한강빈이 떡을 오물거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하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저 아버지 흉내 내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켰던 시장 부지는 이제 전국에서 손꼽히는 상생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세련된 시설과 상인들의 푸근한 인심이 공존하는 이곳은 매일같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에는 작고 아담한 한길수 기업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관 유리암 중앙에는 아버지가 20년 동안 고쳐가며 사용했던 낡은 이지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을 찾은 한 어린 학생이 전시된 핸드폰을 신기한 듯 바라보자 한강빈이 다가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말했습니다. 학생, 이 핸드폰이 구식이라 이상해 보이지?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담긴 보물지도란다. 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강빈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왜 보물지도예요? 그냥 낡은 전화기 같은데요? 한강빈이 유리암 너머의 핸드폰을 아련하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아버지가 20년 동안 켜두신 등불이거든. 이 전화기 덕분에 아저씨도 진짜 성공이 뭔지 깨달을 수 있었단다. 한강빈은 이제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독했던 그 시절의 상처가 고통받는 이웃들의 마음을 보듬는 가장 큰 재산이 되었음을 매 순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한강빈은 누나 한정희와 함께 정성스럽게 수리한 아버지의 기와집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아버지가 심었던 어린 나무들이 제법 굵은 가지를 뻗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정희가 마루에 앉아 옥수수를 건네며 한강빈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강빈아, 고생 많았다. 너 얼굴이 시커멓게 탔네. 그래도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보기 좋다. 한강빈이 옥수수를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마당에 물을 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나 정말 행복해. 비싼 펜트하우스에서 살 때는 맨날 잠도 못 자고 불안했는데 여기서 아버지 나무 돌보면서 사니까 마음이 참 편하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인가 봐. 한정희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한강빈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셔도 너 기특하다고 칭찬하실 거야. 이제 우리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살자. 밤이 깊어지자 한강빈은 방 안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전송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문자를 남기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강빈은 서툰 솜씨로 자판을 눌러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난하지 않아요. 제 곁엔 아버지가 남겨주신 수천 명의 가족과 따뜻한 이웃들이 가득하거든요. 당신의 아들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강빈은 마지막 문장을 적고 습관처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라면 전송 실패라는 빨간 글씨가 떠야 했지만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액정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푸른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경쾌한 알림음이 울린 것이었습니다. 한강빈은 믿기지 않는 사실에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의 참회와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지막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 받으신 거죠? 거기서도 저 지켜보고 계신 거죠? 한강빈은 핸드폰을 가슴에 꼭 품은 채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에는 활기찬 아침 인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 마치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한강빈은 대문을 나서며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상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와 떡집 할머니가 한강빈을 부르며 반갑게 외쳤습니다. 어이, 한반장, 얼른 와. 오늘 아침은 우리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줄게. 한강빈은 그 따뜻한 부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며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저 배고파서 쓰러질 뻔했어요. 노을이 지는 시장 풍경 위로 방황을 끝내고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한 남자의 행복한 모습이 한 장의 사진처럼 멈췄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임을 한강빈은 이제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빈 씨의 이야기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가난이 싫어 앞만 보고 달렸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뼈아픈 희생으로 닦여진 길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모진 말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직 자식의 내일만을 위해 당신의 오늘을 깎아내시곤 하죠. 비록 아버지는 곁에 없지만 강빈 씨는 이제야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랑이라는 진짜 유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늦기 전에 부모님이나 소중한 가족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껴두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